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합니다. 마감 앞두고 오늘은 손효로 HB투자그룹 팀장,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밀렸는데요. 두 분이 주목한 그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리오프닝주입니다. 리오프닝 바람에 올라탄 항공 여행주, 수익 내고 올해는 그 수익으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리오프닝주가 오늘 선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여행, 항공 이렇게 꼽아주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집중하신 이유가 뭔가요, 손 팀장님? 네, 우선 오늘 시장이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는 좀 리오프닝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도 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폭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입장에서도 하반기는 좀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경기 회복 실제로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경기 회복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시점이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6개월 전인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양봉을 기록한 섹터가 몇 개 안 되지만 이제 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그래도 선별적으로 주워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제가 오늘은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점인데다가 이제 맥점 잡았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을 때는 제 자신감 엄청나게 뿜뿜했던 거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텐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강하게 상승했고 눌림목을 만들고 있고 그 맥점이 어디냐를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이 제가 좀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눌림목 공략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이 녹록하지 않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폭발적이진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분할 매수の관점을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뭐 하반기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내일부터 정부에서 푼다. 생각보다 양성률도 괜찮고 이제 정점 지난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풀리게 되면서 여행주가 리오프닝주 안에서 제일 폭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일부 LCC만 올라가거든요.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다 반영된 거예요? 우선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오전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터 전달해 드리고 제 수급 동향들을 꾸준히 체크했었는데 시장이 조금 낙폭을 키우니까 여행주는 좀 수급이 좀 빠지고 항공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에 대한 호실적을 보여줬던 오히려 이제 여행이 오전에 강했고 항공이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 들어오면서 여행이 밀리고 있고 항공이 반등하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선별적으로 반등한다고 했죠. 근데 그 선별적으로 반등한 항공주를 보니까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처럼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된 그래서 외인과 기관도 사실은 오늘 나왔던 하반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동시에 좀 비자를 제한을 푼 걸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밀리니까 실적적으로 좀 집중하고서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항공주 관련해서는 제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은 실패하더라도 뭐 그렇게 거래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수익만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시면 항공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나는 실적이 중요해라고 하시면 조금 옥석을 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여쭤볼까요? 여행, 항공 이 중에서 여행 쪽을 본다면 확실히 뭐 이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일단 해제하면 그쪽에서도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트렌드 자체가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단체 관광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이런 추세가 있다고 하는데 여행주 실적 개선세로 주가 레벨업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실적 회복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의 여행주 같은 경우에 사이클에서 똑같은 사이클이 형성 가능한 환경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여행주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해서 피크를 형성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게 플랫폼 기반의 여행 환경보다는 우리가 실제 패키지 기반 여행,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점유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러한 기업이 중점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실제 여행을 갈 때 하나 모두투어를 이용하기보다는 뭐 개인 관광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패키지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상위 랭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기점으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네. 물론 실적의 개선은 나타나겠지만은 예전의 영광을 찾을 만큼의 멀티플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거와 현재의 시장이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형성돼 있고 이 부분에 변화가 나타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볼륨은 늘어날 수 있으나 마진 같은 경우는 확 뛰어나게 나타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이전 같은 멀티플,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는 상황, 상단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그럼 여행에 이어 항공 쪽도 조금 더 실적 중요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제주항공은 골이 깊었던 만큼 이제 산도 높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키웠던 실적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LCC 실적 개선세는 올해 본격화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분기 실적 봤을 때는 이제 뉴스 보시면 진에어에 의해서 제주항공도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2020년 연간 실적은 적자로 나오겠지만 2023년 연간 실적 흑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항상 이제 주변 생활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제 저한테도 해외여행 물어보셨듯이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항공권이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적의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언제나 어떤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던 것은 차츰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가는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까 뭐 적자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 증가폭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제주항공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가치 투자 섹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에어랑 제주항공을 잠깐 봤을 때는 네. 11개월 선행퍼 2023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지금 업종퍼가 6인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12가 나오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 14가 나오죠. 그렇다면은 현재는 우리가 기대감에 상승했고 뭐 항공권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뭐 2분기 연속 흑자 나오고 연간 실적 흑자 나오면은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항공이랑 진에어는 고평가 2배 영역이 있는데 이 멀티플을 과연 줄까? 가치 투자 섹터인데 이걸 줄까? 그렇다고 하면은 항공주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기대감을 먹는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레벨업을 LCC 쪽으로 하려면 지금 겨울방학 수요는 이미 반영 다 된 거잖아요. 11월, 12월 일본 다들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여행이 정말 본격화될지는 확인이 필요한 건데 월별 관련한 이런 수요, 여객 수요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패키지 여행이 뭐 이제 매진이 됐는지, 그 다음에 항공이 뭐 매진이 됐는지, 그 다음에 항공권이 얼마인지. 그래서 일단 저도 뉴스를 꾸준히 보고 있지만 일단 패키지 여행에 대한 매진 뉴스는 없지만 뭐 항공권은 뭐 매진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지금도요? 여행 어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항공권이 한 4월인가 5월까지는 조금 피크고 한 7월부터 8월까지 항공권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뭐 또 저주의 이야기죠. 항공주가 지금 추세가 좋은데 언제 꺾일 것인가?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빠르면 1, 4분기, 늦으면 2, 4분기에 주가 피크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영역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항공사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객 수요, 그러니까 화물 수요 말고 여객 수요도 드라마틱하게 살아나면서 대형 항공사도 뛰어오를 수 있는지, 너무 주가 느리잖아요. 아니면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합병 승인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못 갈지 어떻게 보세요? 이상 오늘 시점에 한해서는 그 영향이 조금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뭐 저는 항공주는 당연히 모두 다 투자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하나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했고 11개월 선행퍼 기준을 봤을 때도 7이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좀 가볍게 움직이지 못할 부분도 네네. 있지만 오늘 악재도 있으니까 일단 뭐 대한항공에 관련해서는 일단 그 뉴스가 좀 빠르게 이제 유럽에서 1단계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좀 걸리는 게 있어서 2단계를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합병하는 측에서 우리가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항공사에 양보를 하면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자분이 써주셨는데 대한항공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양도해서 줄지
아니면 좀 줄타기 한다고 할까요? 네. 이 가져가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이성우 이사님께도 여쭤보면 지금 2차 조사 EU 쪽에서도 승인해줄까? 그럼 네. 미국은 그 다음에 또 해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해줄지. 그거는 우선은 단독점 여부가 네. 걸려 있어서.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음표가 있는 부분은 주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변수, 합병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네. 우리가 현재 주가가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구간인가라고 네. 보면은 그 부분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때는 여객의 매출이 적었죠. 네. 화물의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여객의 매출 같은 경우가 올라와줘야 됩니다. 화물 매출이 여객 매출 대입을 해봤을 때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가 여객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객 부분에 실적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대형 항공사들은 좋아지는 구조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비용이 들어갔을 때 수익이 저가 항공보다는 다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 노선 같은 경우가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갈 때 가깝게 지금은 아시아권부터 가고 아직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로 둘 거는 항공주들 중에서는 저가 항공이 우선 접근, 그리고 나서 여객에 대한 구체적으로 북미, 해외 이쪽 여객에 대한 수요가 느는 걸 확인하고 그때 대한항공에 대한 접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심사가 마무리가 안 돼도 이 장거리 노선에 주가 키팩터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가볼까요? 여행 항공주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우리 손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행주다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항공주는 대한항공이 좀 안전하고 어차피 다른 항공주들도 코스피 기업이니까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종목이 좀 레드캡 투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 중에서는 탄력이 뭐 참전여행이나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한데 묵묵하게 실적을 내고 있고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못 가더라도 제주 여행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주 여행의 80% 이상을 레드캡 투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항공권 가격이 안정화를 찾으면 이제 안정화 찾기 전까지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니까 2022년이죠. 2022년 영업이익이 3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고요. 업종포가 159.21인데 현재포가 13.78입니다. 거의 12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요. 배당도 줍니다. 배당도 네. 4% 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급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네. 되게 잘 갔어요. 네, 근데 초반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여행주가 조금 밀렸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동조하는 네. 모습은 아쉽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 이상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박스가 하단부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고 이 실적과 이제 다른 여행주들에 비해서 국내에서 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9,4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600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수익 이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리오프닝주 여행 항공 안에 기회 있나 봅니다. 레드캡 투어 탑픽으로 제시됐고요. 지금 19,310원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에 2만 원 가면서 어제 실적에 대한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다가 밀려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재평가 가능하고 21,000원까지 보셨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오늘장 두 번째 섹터는 어디일까요? 같은 맥락에서도 연장선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마스크, 네 민낯이 부끄럽지 않아요. 네, K 미용 의료기기 실적 견조한 종목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행항공은 조금 약하잖아요. 하지만 화장품, 보톡스, 미용 의료기기 이쪽은 또 강합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 오늘 뭔가 나오는 시세가 힌트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왜 주목하셨나요? 우선 그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한 미용기기 주들 특징을 보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의 발생 구간입니다. 이 발생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가의 방향도 있지만 속도가 가속화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구체적으로 미용기기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미용기기 장비 같은 경우가 납품되고 나서 이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모품이 판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첫 번째로 비용이 나갔던 부분이 이제 회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 매출이 올라오면서 마진이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4분기 실적으로 미용기기 기업들이 보여졌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미용기기에 대한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네. 월별 수출 데이터 그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제 해외에 대한 매출 부분의 시장 점유율의 증대입니다. 이 부분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해요. 그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영업 레버리지 발생 구간 안에서 실적을 좀 뜯어봐서 종목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 움직임을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봤을 때 미용 의료기기 쪽 다 좋지만 네. 보톡스 쪽이 개별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톡신 균주 전쟁 길고 길었던 싸움에서 일단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이겼습니다. 네. 주가 힙이 완전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여기서 낙폭 못 줄이고 대웅제약은 17% 계속 급락이고요. 메디톡스는 21% 오릅니다. 이대로 주가 방향 잡힙니까? 네, 이대로 잡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다음 스텝을 진행을 하겠지만은 우선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땐 당연히 대웅제약 쪽에 손을 좀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방향성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겠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반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효리 팀장님도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대웅제약은 주가 더 레벨 다운되면서 실적에 대한 피해까지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서 완전히 주가 레벨업이 더 가능한 건지, 더불어 연결고리 있는 휴젤의 오늘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가다가 지금 15%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휴젤까지 덧붙여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일단 뉴스를 제가 뭐 이렇게 6년간에 걸친 거기 때문에 빠삭하게 막 알지는 못했고 이제 이렇게 뉴스가 토픽이 잡혔으니까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일진일퇴 공방전이었다라고 판단되는데 결국은 이제 메디톡스의 승소로 대웅제약이 급락을 한 부분이고 휴젤 같은 경우 휴젤도 이제 메디톡스와 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웅제약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휴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휴젤은 더더군다나 아쉬운 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손절을 하고 외인과 개인을 받아주고 있는데 휴젤은 외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동의를 보더라도 실적도 좋고 네. 그래서 외인과 개인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리포트를 보고 휴젤을 매수한 것 같은데 이제 휴젤이 메디톡스와 연관된 부분을 보고서 휴젤도 대웅제약처럼 그런 모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좀 외인이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좀 침착하게 대응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휴젤은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대웅제약이 당하니까 휴젤도 당할까 봐 좀 겁을 먹고 외인이 매도하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 이 휴젤을 보유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침착하게 대응할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뭐 비중이 작아도 이미 15%를 맞았기 때문에 손절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나의 비중과 손실폭을 고려해서 좀 비중 관리할 건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할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사님께는 사실 실적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해보자면 일단 대웅제약 측에서 같이 균주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휴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실적 이야기 그럼 다시 또 집중해 볼게요. 실적으로 하면 사실 휴젤이 정말 이번 실적에 대한 호평도 컸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적 좋게 보셨던 종목들 안에 휴젤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있기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좋은데 네. 외부 변수가 존재를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변수가 어떤 요소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다 네. 보니까
물론 본업도 중요하겠지만 본업과 더해져서 우리가 외부의 변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실적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은 결국 이번 증권사에서도 또 호평을 냈던 제이시스 메디칼 아닐까 싶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질적 측면 좋았나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좋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우선 시장을 개화하는 단계에서는 좀 추가로 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좀 먼저 멀티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서 눈으로 보이는 실적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짚고 넘어간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매출 대비해서 이익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가 발생을 해서 증가할 수 있는 구간이냐, 한 20%, 30% 나오다가 한 50% 정도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는 이제 속도가 붙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자는 말이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매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한 단계씩 주가가 또 변화가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미용기기 그러니까 뭐 써마지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많이 쓰는 네. 리프팅 기기라든지 네. 뭐 아까 우리 밖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이프라든지 이런 기기의 어떤 경쟁력이 중국에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외 쪽에서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통한 또는 뭐 직접적인 판매 이 부분을 영위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데이터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봤을 때 네.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비자가 이 부분을 사용한다고 하면 많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안에서도 또 워낙 먼저 움직였던 임플란트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손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라든지 강성부 펀드 쪽에서의 이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붙는 자리거든요. 다른 쪽이랑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덴티움은 오르고 또 레이는 빠지고 임플란트 종목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개별 이슈로 추가 랠리가 더 가능한 거예요? 우선은 좀 부정적인 뉴스가 깔려 있는데 그를 이기는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 탄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경영 구조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렇게 조금 뭐 아니면 도인 뉴스들이 껴있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어떤 손절 못 하시는 분한테는 좀 권해드리지 않는데 나는 뭐 좀 단가 관리가 가능해. 뭐 전문가랑 직접적으로 소통 안 해도 난 단가 관리가 가능해. 라고 하시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투자 환기주의고 횡령 배임에 대한 네. 리스크가 남아있고 근데 이 둘을 제외하면 나머지 너무 좋거든요.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사모펀드 달려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정리되지 않았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은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현재도 업종포가 50.47이고 현재퍼가 106.98인데 10개월 선행퍼가 10.11이라는 것은 지금 퍼가 106이었다가 15가 되는 것은 9분의 1이면 주가가 9배가 떨어지든지 실적이 9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가도 오르기도 했지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향후 실적은 꾸준히 나올 겁니다. 이게 되게 아쉬운 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이 나이를 드시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화장은 안 해도 치료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부 관리 받으실 거고 임플란트 바꾸실 거고 그쵸. 그럼 저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제 실적에 반영을 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코로나가 있어도 뭐 병원은 가야 되듯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뭐 중국에서 인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실적이 이 정도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리스크 요인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개인 판단 필요합니다. 이성웅 이사님, 오스템 임플란트 그럼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지 20만 원 넘어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왜요? 우리 SM 사례에서 한번 볼게요. 예. SM 주가가 네네. 카카오 3자 배정이 들어오면서 단가가 91,000원이랑 확정이 났을 때는 그때 주가는 빠졌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거죠. 지분을 보니까 각각 나눠져서 네. 공개 매수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능성이 있으니 주가는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KCGI 같은 경우가 19만 원대 가격에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나왔습니다. 부분은 주가에 상당 캡이 되는 겁니다. 우선 시장에서 이 부분에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각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다른 임플란트 업체를 보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는 특히 해외 업체, 해외 법인의 매출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 구간에 주목한다. 이 이사님의 탑픽은요? 우리가 4분기 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의 영업 레버리지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해외 법인에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그 점이 키포인트겠고요. 네. 비올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미주, 아시아, 우리나라 전체 권역의 매출이 증대됐어요. 이 부분은 장비의 판매와 더해져서 실제 이제 소모품까지 나가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영업이익률이 한 50%대 구간, 비용을 감안을 해서요, 구간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기 실적이 지금처럼 나와주는 단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50% 이상까지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격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절대 가격은 그렇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예. 됩니다. 기업의 중심은 실적이고,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가격 네. 라인 어떻게 주세요? 지금 현재가가 4,3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38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한 4,300원대, 4,300원대 이하 후반 이렇게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인 4분기 실적 성장을 감안했을 때 5,500원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아, 많이 올라왔는데 3,800원 깨지 않는다면 4,300원 이하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여기서 OPM 50% 구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500원에 비올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프로이서니 원문 섹터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손여루 팀장,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